임대차는 주택임대차하고 이제 상가임대차 이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요. 적용하는 법률이 좀 달라요.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법률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무난합니다. 입법 목적이 또 중요해요. 이게 이 취지가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주택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왜 만들었냐 이건데, 이거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국민이면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에요. 우리 일반인들, 사람, 생물학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그 전세권을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등기한다면은 불편하죠. 돈 들어가고, 임대인은 내 건물을 뭐 설정하는 거 싫고, 만약에 이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다면 마냥 뭐 주인 바뀌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보증금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마음대로 하면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런 임차인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초부터 이 법을 만들어준 게 취지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그리고 또 이제 상가는요, 요거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해요. 경제. 우리가 상가를 임대차하고 내가 이제 빈상가 들어가서 참 장사 열심히 하고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많이 따고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가 이제 그 인지도도 있고 많이 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저거 내보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만기 됐을 때는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나 이제 여기까지 이런 빈상가 와서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놨는데 나가려면 굉장히 억울하죠. 이런 임차인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건 뒤늦게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호 대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택 임대차에서 보호하는 건요, 원래가 자연인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해요. 생물학적인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돼요.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문서적으로 만든 거죠. 무슨 주식회사다, 뭐 유한회사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법인은 원칙으로 보호가 안 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어떠냐면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여기 있죠. 이거는 임대주택 사업하는 공기업들 있죠. 뭐 LH, 서울도시공사, 얘네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전입을 했을 때 법인은 전입이 안 돼요. 법인이 전입이 안 되잖아요. 주택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법인은 전입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임대해준 선정한 사람이 전입을 했을 때 그때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준다. 자, 그러면 이 주택공사, 지방공사 말고도 일반 우리 중소기업 법인들이 있죠. 중소기업. 여기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에요. 대기업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럼 중소기업 기준이 뭐냐면 매출이라 해야 되나? 한 5천억 이하 있죠. 그런 기준이 있어요. 중소기업법에. 거기에서 이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직원이 있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준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명의로 이제 직원들 이게 숙소 하나 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증금을 직원 명의로 하게 되면 직원이 받아서 나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법인 명의도 하고 여기 해줘야 돼. 그러면 법인명의로 주택을 임대를 하는데
전입이 안 되고 확정일자를 못 받으니까 나중에 경매 내갔을 때 자기 보증금을 보호를 못 받죠. 법인 보증금을. 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살다가 직원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딱 중간에 나갈래, 퇴사할래 그런 경우도 있죠. 사설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전입을 빼서 나가야 되잖아 그 사람.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일반인도 똑같아요. 살다가 내가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1일날 0시에 계속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했다고 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 대항력이라는 건요.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즉 살고 있으면서 전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빼면 안 되는 거야. 빼면 상실한다. 그때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 전입이 똑같아. 중소기업 직원이 들어왔는데 나 이제 퇴사할래 했단 말이야. 그럼 다른 직원 넣어야 되잖아요. 다른 직원 넣었다.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이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인은 개인하고 많이 좀 불안하죠. 이래서 보증 보호 못 받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법인명의로. 그죠? 전세권을 설정해버리면 물건이잖아. 등기를 해버리니까. 나가든마다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요.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가 주거용 건물이지만은 일부가 주거용 건물이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게를 하면서 일부 방 한 칸을 주거용으로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입을 했어요. 전입신고. 그래도 그건 주택임대차 보고 저기 돼. 즉 건축물 대장에 상가라 하더라도 내가 일부를 주거로 쓴다. 실제를 쓰는 주거용을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미등기, 등기 안 된 건물이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 허가 안 받은 불법 건축물, 그죠? 위반 건축물 이런 데도 전입이 됐다 하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를 해줘요. 왜? 취지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있어요. 니들이 볼 때는 돈이 적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들은 큰 돈이거든. 그런 큰 돈이에요. 그 취지가. 그래서 그 취지 하나 더 나가서 하는 게 우리가 저거 배웠죠.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내가 물건 순위 상관없이 나중에 들어왔다 해도 제일 먼저 떼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취지에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거는 안 돼요. 일시. 왜냐면 숙박업 계약 있죠. 단기 쓰는 거, 한두 달 쓰는 임대차나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가를 건너서 볼게요.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는데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안 나는 물건 있죠? 그건 보호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사업자인 교회, 근데 종친회, 동창회 사무실, 비영리법인 안 된다. 그리고 똑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단기로 쓰는 거 있죠? 이것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자, 여기 와서 보증금액의 상한선이 있어요. 주택임대차에서 내가 임대차 보증금이 전세로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보호돼야 안 돼요. 여기는 채권적 전세예요.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를 얘기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에 임대차 보호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상한선이 제한이 없어요. 주택은 내가 전세 50억짜리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있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50억짜리 있잖아요. 네? 보증금액에 상한선이 없어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돼서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내가 50억짜리 전세 이 호화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네. 또 경매에 나가도 내가 우선으로 보호를 받네. 그죠?
그런데 상가는요, 상한선이 있어요. 그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서울과 그 과밀억제권과 이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임대차 보증금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상임법 2조 1항 이렇게 돼 있는데, 우측으로 171페이지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 얼마면 서울시는 9억,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야. 통촌 여기는 그럼 6억. 그 다음에 광역시 이런 데 있죠. 여기 여기 군지역 이런 데 제외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에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 3억 7천. 그래서 요런 지역에 있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보호를 안 해주겠다, 이 취지예요. 근데 여기 주택하고 또 다른 게, 상가는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또 해버려요. 그래서 자, 여기 예시를 하나 해놨었죠. 만약에 서울 지역에 내가 보증금은 2억이야. 그리고 월세가 800짜리 월세도 있죠. 전라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도 월세 좀 비쌀 것 같은데 여기 자가격한 1,400.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멀리 거 보지 말고 여기 거 볼까요? 보증금에 1,400이면 이걸 환산 보증금을 해. 1,400을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곱하기 100을 하거든요. 그럼 얼마야? 1,400이 14억. 14억이면 안양에는 얼마예요? 금액이 6억이잖아. 6억이 초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보호가 안 된다는 건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예시로 2억에 800 해놨어요. 그럼 800을 환산보증금을 하면 8억이죠. 그리고 2억 있지, 보증금. 그걸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10억이 되잖아요. 기존 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했을 때 10억. 그랬을 때 서울은 얼마까지? 9억 초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 예외로 적용해주는 거는 있어. 뭘 해주냐? 대학령 171페이지 나번 보시면 예외로 단 아래의 경우는 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여기 대학령 해놨죠? 대학령,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기간 10년 보장, 계약갱신의 경우 차임 증감 청구, 권리금 회수기계 보호, 임차인 3개월치 시 해지. 그러면 우리 화근 원장님 지금 1,200이요? 1,400. 그래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지만 요건 적용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대학령. 즉 최초로 제일 먼저 내가 1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대학령이 있어. 근데 앞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학령이 없는 거예요. 그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기간 최대 10년 이내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보호를 받아요. 자, 여기 있는 거 보호가 안 되는 게 뭐다? 우선 변제권. 내가 보증금을 1억에 만약에 1,400을 했는데 내가 대항력이 없어요.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 1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가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보호 안 되면 상하 전세권을 또 설정하거나, 등기를 보증금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 또는 임차권을 등기를 하거나, 이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셨어요? 근저당권 하셨어요? 아니요, 저 5월을 받아서 정확하게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 5천. 2억 5천?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확인을 해볼게요. 뭐 확인해 보시는데 대항력이 있으면은 뭐 그 큰 걱정은 아닌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저도 네. 머리가 아프게 괜히 얘기했나? 괜히 걱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받는 게 이제 그 근저당권에서 순위 있죠. 물건이니까 보호를 받는 거다. 또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법이 최단 존속 기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래요. 즉 1년 미만 계약도 2년으로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살고 임차인이 나가려는데 주인이 아니 법이 2년 보호했는데 2년을 살아야지 왜 나가냐고 계약 2년 채우고 나가라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임차인은 난 많이 나가고 싶어 나가려고 그래요. 원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거. 근데 주인은 최단 좋게 2년 보호해줬는데 2년 살아야지 왜 나가 법 기간 동안 그 전에 나가면은 복비 네가 내고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고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1년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그러면 나간다는 권리를 1년 만기됐을 때 보증금 줘. 그럼 만기돼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 상가는 최단 조정기 1년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 요게 또 새로 생겼죠. 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 새로 생겼잖아. 그래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임대차 계약은 보통 전세 2년 계약을 하시고 만기가 됐을 때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비워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많이들 사람들이 힘들어서 또 이사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뭐 2년 되면은 막 집 올려달라니까 전세값 올려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법이 보호해주는 게 야 이런 사람들 그냥 최소 4년을 살게끔 보호를 해주자 해서 만든 게 이거란 말이야. 계약갱신 요건.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주인한테 나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년 더 사는 거죠. 2+2 그죠? 그거 그 법이 생겼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그러니까 2개월 전에 통지를 하는 거야. 계약갱신하겠습니다. 이 통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돼요. 근데 뭐 명확하게 남기면 뭐 내용 증명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감정이 상하죠. 아이 새끼 뭐야 이런 거 내용 증명으로 보내 말로 해도 될걸. 그렇죠. 그래서 실무상 법으로는 내용 증명이 뭐 통지로서 효력이 다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자나 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니 2개월 전에. 근데 2개월 전에 못했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시간 맞춰야 돼. 책 처음에 법이 만들 때 1개월 전이었어. 1개월 너무 짧잖아요. 그죠? 요즘에 바로바로 나가는 학습이 한 달에 요즘에는 뭐 6개월 걸리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라. 그럼 주인도 준비하고 연장을 해줄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라는 건 그 중에는 임차인이 월세가 있는데 월세를 한 3기 이상 계속 안 내.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 저기 그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가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죠. 네, 요거는 상식적으로 많이들 아세요. 예전에는 5년이었다가 또 바뀌었죠. 10년으로. 그래서 요거는 언제 얘기되면 1개월 전에,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통보하시면 되고요.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가 없어. 내가 연장하겠다. 말 없이 그냥 계약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됐다 이거예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주택이 2년 계약을 했잖아요. 보증금 2억에 2년 계약을 했어. 2년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아무런 말 없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보증금 2억에 2년 자동 갱신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은. 상가는 1년 연장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고 싶어. 어디 집을 새로 구했어. 분양을 받았어. 그럼 이사를 가야 돼서 주인한테 자 제가 요번에 집을 새로 분양을 받아서 또 구입을 해서 글로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임대차를 해지를 통지를 해. 그러면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계약기간 전 기간과 동일하게 2년을 살았으면 2년 아직 못 채웠는데 채우고 나가야지.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들이고 나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법은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한 상태에서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묵시적 갱신돼서 2년으로 묵시적 갱신돼서 살고 있는데 나 나가겠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즉 임대인한테 내가 나가겠소라고 통지를 하잖아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즉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을 줄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줘야 돼.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쉽게 딱 해서 날짜에서 제때 주는 임대인 봤어요? 돈을 항상 싸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얼마나 있어. 뺏어 나가 그러지, 그죠? 뺏어 나가는 들여서 갖고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빠지면 좋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 바로 안 빠지죠. 굉장히. 임대인은 지금 죽을 맛이야. 집값도 떨어져, 전세값도 떨어져. 중간에 묵시적 갱신한 사람 나간다면 돈 줘야 되는데 임대도 안 나가. 그렇죠.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도 살다가 묵시적 갱신 돼가지고 내가 중간에 나 이 사업을 접고 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에 통보 받으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뭐 참고로 우리 계약갱신 요구 있죠. 우리가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고 2년 만기가 다 돼서 서로 간에 아무런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서 살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면 3개월 후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해지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줘야 돼요. 빚을 내서 주든지 담보 대출을 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보증금을 뺏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복비라죠. 요거를 누가 내야 돼요? 임차인 내야 돼요? 임대인 내야 돼요? 3개월 후에 해지 통지가 됐잖아요. 효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만기 때까지는 딱 임차인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임대인이 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죠. 그 계약갱신 청구할 때 내가 2년 만기가 돼서 2개월 전에 주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2년을 좀 더 살 수 있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주인은 보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장을 했어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2년 사유. 그런 경우 많죠. 2년에서 문자 통보하고 찍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똑같아. 한 3개월 있다가 내가 2년 더 살라 그랬는데 어디 사장님께서 나가야 되겠어요. 좀 해서 좀 보증금 좀 빼주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묵시의 갱신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3개월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돼요. 묵시 갱신도 그렇고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해서 자동 연장이 돼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해되시죠? 차임 보증금 증액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차가 만료가 돼서 내가 2년 더 살겠다고 이렇게 갱신 청구를 하면 주인은 전세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시세대로 좀 받아야겠다라고 할 때 그 금액이 너무 높으면 최대 5%까지 5% 이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야? 현재 보증금액에. 그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할 판이 나올 수가 있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상가도 똑같아요. 5% 이상 못 올리죠. 그러면 저 5%라는 게 뭐예요? 5%요? 제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1,400이 있으면 네.
5%가 총액의 5%. 5%는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같이 돼요. 보증금 5%, 월세 5%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같이. 보통 근데 그 관행상 월세만 5% 이렇게 올리죠. 네. 그리고 권리금 보호. 주택은 권리금이 없죠. 여기서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있죠. 그래서 권리금 종류도 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요.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 말 그대로 시설이 시설 권리금, 시설비가 얼마 있고 없고 떠나서 그 자체의 상권에서 인정하는 권리금이 있죠. 통상 이 상가는 이 정도 상가는 권리금이 얼마 정도 인정하더라. 이렇게 있고,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여기에 시설 들인 비용, 커피숍을 한다 해도 커피 인테리어와 기계들이 다 있잖아요. 장비들이. 그거를 넘겨받을 때 뭐 어느 정도 감가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일반적인 권리금이라는 그걸 모두 포함해서 권리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금을 상가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 상가 임차인들이 열심히 해갖고 노력해갖고 장사 잘 될 만하면 주인이 그냥 괜히 와갖고 트집 불어. 나가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아들 들여보내서 장사하고 내가. 얼마나 상가 임차인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다 이게 생계를 갖고 사활을 갖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보호를 해주는데 이 보호는 한번 볼까요? 저기 182페이지 보셨어요? 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입이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게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권리금이란. 그래서 상가는 나갈 때, 임차인이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할 때 계약서를 2개 쓰죠.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쓰고 하나 쓰고,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 또 하나 쓰잖아요. 권리금 주고받는 거. 뭐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 없는 상가도 많이 있지만 장사 잘 되는 데는 권리금은 항상 있어요. 권리금 계약.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다. 자, 이런 권리금 회수 기에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밑에 법 10조의 4에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밑줄 친 거 볼게요.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방해할 경우에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권리금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이제 봐요. 구체적 내용.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한테 제가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좀 놓고 힘들어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자기한테 권리금을 달라 그러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2번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한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지금 보증금하고 임차인이 차입이 너무 낮으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확 올려갖고 들어올 사람 없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계약을 거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딱 보더니 쟤는 안 해요. 왜 그래요? 관상이 마음에 안 든대. 제가 되게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죠? 이렇게 방해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권리금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냐면 이거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근데 그런 자력이 없다는 건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월세를 잘 낼까 못 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선 월세 안 나고 계속 마음고생을 어떻게 해. 근데 들어보니까 얘가 파산한 사람이야. 저기 없어갖고 보증금도 어디 빚내갖고 저기 와서 보증보험 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럼 불안하겠죠. 거절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권리금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면 대형마트 있죠. 그 밑에 밑줄 친 것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전통시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얘네들로부터 임대하거나 또 여기 전대차 계약한 전차인들 전대차 계약이 뭔지 아시죠? 내가 주인하고 임대차를 했어. 임차인이야. 그런데 내가 새로 전대를 놨어. 그러면 전대 놨다는 거는 내가 얘한테는 임대인이고 얘는 임차인이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월세를 누구한테 주면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임차인이면서 전대라서 또 받는 거야. 그럼 들어온 전차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하면 권리금은 줘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옆에 183페이지 있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과 권리금 인정해야 하나. 그죠?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어. 경매에서. 자, 매매의 경우에는요, 매매로 상가를 살 때는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그 상가를 매수한 사람은 전 매도인 있죠?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가지고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있어. 즉 뭐냐면 임차인이 내가 만기돼서 나가겠다 보증금 줘라 하면 내가 줄 의무가 있고, 새로 임차인 들여서 내가 권리금 받아서 나가겠다 그러면 수용을 해야 돼. 권리금 보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가를 매수했을 때 매매로. 그런데 경매로 매수할 때는요 달라요. 경매로 매수할 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니까 승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도인의 지위를. 그죠? 승계를 해서 이 사람이 만기돼서 나가겠다는 보증금을 내가 줘야 되고, 권리금 받아서 나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터치하지 말아야 돼. 회수해 나가게끔 보호해줘야 돼. 근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내가 내보낼 수가 있어요. 쉽게라는 걸 아까 말했죠. 법이 보호를 받아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로 간주해버려요.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은 내보낼 수가 있어요. 대항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내보낼 수 있는 거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그럼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네?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럼 얘는 임대차 종료로 간주된 거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된 게 판례예요. 그럼 그런 거는 낙찰받고 강제집행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 민도명이 해줘.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는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하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요. 설사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나 몰랐어. 나 안 할래. 배당 요구 하는 게 이렇게 불리한 거였어? 안 할래. 철회라 그래요. 철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간 내에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일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 그때까지 철회를 해야 돼. 그 이후에 철회하면 안 받아줘. 그 상가 권리금은 기한이 없습니다만 10년을 살았다 임차인이. 네. 그 상가에서. 네. 그래서 10년을 살았는데 나가라고 하면 그때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권리금이 중요 어디서 듣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자, 상가 임대차 보호를 해주는 존속 기간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최장 10년이죠. 10년. 그러면 이 10년이 만기가 됐어요. 내가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이제 주인은 만기돼서 10년 다 채웠으니까 나가라 할 수 있죠. 갱신청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갱신청 거절. 그럼 나 권리금 받아 나가야 되는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제한이 없어요. 기간이. 아니 그래, 만기는 만기인데 나 권리금 보호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별도야. 이게 판례가 들쑥날쑥해요. 이거는 그럼 만기됐으면 권리금도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그걸 별개고 이건 권리금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또 판례가 있어요. 이게
됐으면 좋겠을 건데 대부분 주로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권리금하고 그 존속기가 10년하고는 좀 무관하게 보는 게 일반적이다.